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사적 대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부 총질만 하는 당대표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논란, 당내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논란이고 어떤 파문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그 문자를 보낸 시각은 오전 11시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문자를 열어서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일부러 연 거 아니냐,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소식일지 바로 보시죠. 총질. 총질에서 중요한 건 총질의 방향입니다. 총구의 방향입니다. 안으로 향하면 내부 총질되고 바깥을 향하면 적군을 향해 쏘는 건데 오늘 총질의 방향은 명백히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그냥 총질이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 논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메신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독려하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염도한 듯한, 비판한 듯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핸드폰에서 노출된, 포착된 이런 문자 메시지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과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 그 뒷배가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하다. 국회에서 핸드폰, 문자, 그것도 대통령과의 사적,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부주의했던 것 아니냐, 내지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LH. 한국일보 신문을 포함한 많은 조간신문에서 질타하고 있는 뉴스인데 LH 직원들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하고 농지 불법 임대하고 캐면 나오는 LH 비리 안 끝나요. 정부가 바꿔도 LH 비리는 안 끝납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감사원, 3기 신도시 등 106곳 조사했더니 국토부와 LH 직원 29명이 좀 이상하더라.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그 금싸라기 땅에서 농지 19%가 불법 임대차로 확인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했다라는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해 보입니다. 직원들이 이러는 동안 LH는 또 수십억의 손해를 봤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경찰대. 경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고 어떤 분들은 경찰 일각에서 특권층이다 라고 불편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도 많은 경찰대. 조선일보 4면에 어떤 기사일까요? 항명을 주도했던 총경직의 60%가 경찰대 출신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거 불공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대 나왔다고 무조건 고위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게 순경으로 시작해서 간부 들어가는 대다수의 이제 경찰 집단과 다르다, 불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경찰대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정부가 빼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용산. 그런데 정치면 기사가 아니라 한국경제5면, 경제지에 실린 용산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용산역 인근에 아주 그 금싸라기 땅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광활한 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탈바꿈될지 이렇게 바뀝니다.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초고층으로 용산 스마트 도시로 변신하겠다. 10년 만에 종합계획을 서울시가 발표했는데 이 청사진이 꼭 미래 도시 같다. 많은 신문이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이죠.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도 주고받고 친밀한 사이인 건 잘 알겠는데 문제는 아실만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거기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실수로 포착당했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첫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총질 대표 이준석 대표를 염두한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에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폰에서 포착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보시죠. 대통령 윤석열 윤대로 이렇게 뜨는군요. 텔레그램이군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격려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뀐이 달라졌다. 이준석 대표를 염두한 듯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니까 당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자 권 원내대표가 답장을 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문자 보낸 시간이 11시 40분 오전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 대화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폰을 연 건 오후입니다. 오전 11시 19분에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오죠. 11시 30분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답장도 오전에 해요. 11시 55분에 권성동 원내가 대통령의 뜻을 다 잡으러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체리가 엄지척을 하는 이모티콘도 오후 39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휴대폰을 연 시각은 오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당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거 기자들 앞에 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쯤 되는 이 베테랑 정치인들은 등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우리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 가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사진 기자가 어디 있는지, 누가 날 어디서 지켜보는지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임의 한 모 인사 휴대전화가 문자 메시지가 실수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게 비단 최근이었잖아요. 권 원내대표가 이거 몰랐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의심받기 충분하다. 첫 번째 내용이 쭉 보면은 위쪽은 잘려 있는데 내용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대표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저 이모티콘이 누구 이모티콘인가 전 헷갈렸는데 대통령 이모티콘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엄지척까지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앵커도 그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저 핸드폰 맨 위에 보면 413이 나오거든요. 예. 저게 4시 13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시 40분에 그다음에 11시 55분에 이렇게 문자가 텔레그램 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모티콘도 1시 40분에 받았는데 그러면 얼핏 잘 보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열어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다음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북송 어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제 드러났습니까? 그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 중령이 안보실 차장한테 저 핸드폰 그 보냈다가 그게 또 그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이슈화가 된 거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예. 아 누구보다도 핸드폰은 중요하고 내 핸드폰이 특히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한 그 리스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저런 행동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떤 의도인가? 예. 아 대통령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예. 그다음에 권성동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 직무 대행을 쭉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당 대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예.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는 11시에 대통령과 대화 다 끝났는데 그거를 오후 4시에 기자들도 많은 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굳이 열어봤느냐, 의도적인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전주혜 의원님, 네. 권 원내대표랑 또 워낙 잘 아시는 또 원내 대변인도 전주혜 의원께서 하셨으니까 옆에 정혁진 변호사는 일부러 대통령이 나를 믿는다, 일부러 열었다라는데 의견 어떠세요? 어제 그 권 원내대표가 뭐 저녁 시간에 또 그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저걸 보면서 자나깨나 핸드폰 조심. 자나깨나 핸드폰 조심.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회의장에 있다 보면은 뭐 습관적으로 뭐 핸드폰을 들여다 본달지 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제 또 대정부 질문 한번 하는 도중에 좀 그런 그 내용을 좀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무심결에 좀 하신 행동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이진 않다. 네. 어제 뭐 보내신 뭐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제 읽어봤습니다만 그 내용도 뭐 당원들에게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또 뭐 이러한 그 문자를 뭐 보내게 된 경우에 대한 해명도 좀 하셔서 뭐 저는 뭐 그 뜻대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일부러 이걸 뭐 의도적으로 노출한 건 아닐 것이다. 네. 두 분의 견해가 다릅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얘기 나올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주의냐 아니면 의도적 유출이냐 말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자, 오전 중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4시에 열었다. 비주류 여권 관계자.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수식어가 많습니까? 비주류의 여권 관계자. 윤핵관은 아니라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가 언제도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은 권 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라며 의도적 유출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검수완박 합의했다가 당 내에서 한번 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뭐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도 있었고 더 최근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인 강릉의 우 씨의 아들 우 씨가 용산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취업준비생과 또 공무원 준비생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의도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주의라고 보세요? 어제 여의도에 돌았던 농담은 네. 그거였어요. 장제원 보라고 핸드폰을 열었다.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가깝다. 장제원. 누가 더 윤핵관이냐? 내가 더 가깝다. 형이다. 어, 아우에게 가르쳐주는. 형만한 아무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지점은 네.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 드러난 대통령의 인식. 야, 여당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딱 보고서 저는 이른바 문자 폭탄 좌표를 찍는 총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은 당무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거리를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사실은 예.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었던 당대표가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이준석 당대표 토사구팽,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기, 이른바 당대표 교체 작전, 이거를 총괄지휘했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그 오전 11시에 그 바쁠 시간에 예. 원내대표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격려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방역 불안, 물가 불안, 안보 불안 이런 온통 국민들을 걱정시키고만 있는 정권을 예. 잘 수습해서 가셔야 될 대통령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쫓아내고 그 당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치킨 먹고 노래 부르고 댕기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걸 하실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대표가 이걸 왜 그 핸드폰을 노출시켰는지 장제원 의원 보라고 한 건지 의도적으로 무의식 중에 한 건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대통령의 이런 인식, 예. 당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부적절한 시점이 부적절한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들으셨듯이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동이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않았든 즉 실수였든 의도였든 관계없이 이 같은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야당의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그냥 해프닝에서 그치는 사건은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동 때문에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현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 내부 총질 대표와 관련된 논란 상세히 또 다뤄보겠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당내에서 뭐 의도냐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은데 함께 보시죠. 전적으로 저의 잘못. 윤 대통령이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 총질. 권 원내대표가 내부 총질이란 대통령의 표현이 논란이 돼버리니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죠.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이다. 나를 격려하려고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 거다. 윤 대통령 이 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낸 적 없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노출한 거 아니다. 라고도 정치적 의미는 없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 일부러 시중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니 사실은 뭐 왕왕 옛날에 김무성 대표도 당시에 수첩이 카메라에 포착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테랑 당 대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쓱 찍으라고 각도도 좋게 딱 틀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뭐 그때도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거야 뭐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부주의하게 이게 실수로 노출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의 빌미와 명분을 준 것 아니냐. 논란의 불똥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방금 얘기 나눴듯이 만약에 장대현 의원과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충성 경쟁 속에서 그걸 만약에 열게 됐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했다면 다른 각도에서도 보면 이거는 불충이죠. 과거용으로 불충이다.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는 것을 각오하면서 자기가 가깝다는 걸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보면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은 그렇게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고 하지만 저 상황을 지켜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권선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행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이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표현도 자제해야 되는 거고 뭐 저 사람이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혹시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로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은 자기가 조금 뭐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대통령도 팔고 다니고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는 것까지도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되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정말 2% 부족한 권성동보다는 네가 낫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한테는. 추측입니다만. 예, 추측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 생각에는 저걸 의도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사적으로 문자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도 당정 관계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일인데 이게 노출되는 순간,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노출되는 순간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커져버린 겁니다. 지난달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한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공개되는 바람에 조금 전 스튜디오에서 들으셨듯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달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을 아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 징계 나왔는데 새 정부 출범이고 이제 두 달 만에 여당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당무와 거리를 둬 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소위 두 번의 사고를 쳤을 때도 이 대표를 결국 껴안아줬던 장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의 숨겨왔던 속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갈등을 키우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듯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참 오늘 그 모습 보면서 두 분 다께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 국민 보기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주혜 의원님 잘 걸렸다예요. 딱 걸렸다고 대통령이 징계 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고 대통령 참 한가하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권 원내대표가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고 대통령이 저 표현을 갖고 야당이 어떤 거센 공세로 이어지고 이 야당의 거센 공세의 빌미를 권 원내대표가 제공한 꼴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이 대표의 징계를 주도했다. 조금 전에 이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해석인 거죠. 과도한 해석이죠. 저 문구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이렇게 썼어요. 예. 만약에 윤심이 작용했다고 하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저라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바꾸니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했다는 것을 당연히 드러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두 사람만 보는 굉장히 은밀한 예, 그러한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야, 당대표 바꾸기 잘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속내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어. 이건 두 사람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당대표로 바꾸니까 아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바뀌니 이것은
그냥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냥 그 느낌을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항희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예. 그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윤리위원장을 하는 이제 이항희 위원장님은 이분이 굉장히 소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뭐 누가 징계를 하라 아니면 누가 징계를 하지 말아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떠한 뭐 이렇게 하면 뭐 나한테 어떠한 뭐 결과 뭐 어떠한 뭐 보상이 주어질까 이런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7월에 있었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런 윤리위 징계는 예. 그냥 나타난 증거와 또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내린 것이다. 예. 그리고 4월에 이 징계 개시가 됐던 건데 4월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4월에는 굉장히 당정이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예. 상황이라서 어떠한 그런 뭐 이준석 대표를 뭐 견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시기고 그때는 오히려 검수완박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검수완박에 지금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라 더더군다나 어떠한 그런 그 이외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기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의 분란을 좀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징계, 이 대표 징계 국면에 대통령이 연관된 거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는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비판. 정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윤리위 징계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사건과 비슷하거든요. 예. 한 30년 검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과 이 정도 정황으로 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혐의가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것 같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 징계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윤 대통령이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이 되냐면요, 당 대표가 바뀌니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엄격하게는 당대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간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변경되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제 네. 대통령의 마음은 이준석 대표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명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검사 경력으로 봤을 때도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형사 책임이 그렇게 쉽게 예.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네. 눈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둘이서는 뭔 말을 못 하냐. 내부 총질 당대표 둘이서 하는 은밀한 이 공개돼서 문제인 거지. 둘이서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문자 갖고 대통령이 뒤에서 뭐 분란을 조장했다라는 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게 전주혜 의원의 반론이에요. 예. 근데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박귀니와 박군이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국어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국민들과 이제 민심 대화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위선의 정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무에 대한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냈거나 압력을 가했거나 하는 정황이 가득한데, 그리고 본인의 흉중이 다 드러났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국어 공부 시간으로 디펜스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야 모두 사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을 못 참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죠.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나에게 이로운 얘기는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 하나를 못 받아들이고 지금 이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적행위라고 얘기하고, 문자 폭탄 보내고, 그리고 뒤에서 붕칫붕칫해서 쫓아내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나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셨으니 이렇게 당이 잘 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 저는 이건 정치적 유선이자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치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다른 견해를 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데 이거 민주주의 발전에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도 그렇고 정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말을 분명히 하려고 그랬으면 성상납 의혹 등으로 당을 힘들게 했었던 당대표가 박균이든 박군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건 당의 주류,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들이대고 했었던 사람으로 당대표를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알터니가 빠졌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이런 태도 두고두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사적 대화지만 이런 인식 자체, 표현 자체가 문제다. 이중 플레이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다시 재반박 의견 들어보죠. 그 표현의 내용이 좀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국어 공부 시간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박형진 의원님께서 국어 공부 시간으로 굳이 이렇게 폄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보십시오. 이게 당대표가 결국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다. 지금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7월 초에 있었던 그 윤리위 회의 결정 이전에 사실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 최고위원회에서 악수를 한 해 만에 배현진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또 산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7월 11일에 좀 당에서는 그러면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당정이 그래도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위에서 적어도 뭐 악수 하니 많이 이런 대표와의 갈등은 없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이런 표현을 좀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징계위에 무슨 윤심이 결국은 작용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정확히 해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이러한 당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것은 국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서야 원구성이 됐고 이번 주에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업무 보고가 지금 예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대로 좀 당이 그래도 정부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한 의사를 좀 표현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언론에 또한 그 야당의 어떤 그런 그 과도한 해석은 저는 좀 이것은 국민의 힘을 흔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논란 굉장히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표발 직무 거부 사건은 대선판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으로 일단락이 됐었는데 권 원내대표의 이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진 셈이 됐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반응들이 일단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준석 대표의 본인, 당사자의 반응이 궁금한데 이 대표는 최근 굉장히 활발한 장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자신감이 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과연 이 문자 메시지 이후에 이 대표 측 반응은 뭘까요? 울릉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울릉공항 좀 더 확장돼야 한다. 라고 이 대표가 뭉치고 있죠. 이런 걸.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다. 나 할 일 많다. 라며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일단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 뭐 나름 달라진 모습이란 달라진 모습.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 울릉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 그럼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반응. 그런데 이른바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무슨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글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김웅 의원도 소위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어요. 자, 그리고 김웅 의원은 내부 총질 네 글자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즉 이게 무슨 내부 총질이냐 라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 결국 이제 당이 다시 이 대표 측과 윤 대통령 측과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부글부글한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권성동 대행의 사과로 해결된 문제냐? 권 대행은 왜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냐? 엑스맨이냐?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를 이렇게 토사구팽하냐? 대통령 품위 지켜라. 결국 당내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대통령은 사실 그냥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밖에 없고 이 문자는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사적인 문자였는데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 총질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또 이 대표 반대 쪽에서는 내부 총질한 거 맞지 않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굉장히 민주당대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김웅 의원이 하는 행동 자체가 내부 총질이죠. 김웅 의원의 행동이 내부 총질이에요. 네, 자기가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대행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확산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원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 구성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당의 지지율이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을 압도했는데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당내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내부 총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건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시지만 내밀한 트위터든 텔레그램이든 자기 검열을 했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당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위스프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문자를 주면
몇 시간 뒤에 스스로 그 문자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예, 대통령이 앞으로 그거로 갈아타셔야 될 거예요. 007 메시지처럼 폭파되는 예, 것처럼. 예, 스스로 없어집니다.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텔레그램 주고받은 문자가 악용된다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 폭파 문자 메시지. 네. 어쨌든 당내 상황이 굉장히 번잡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 원내대표가 답장을 치던 와중에 이게 찍혔잖아요. 답장을 치던 내용 중에 누군가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조금 생소한 인물인데 함께 보시죠.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이 누구냐?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익준 변호사님, 누굽니까 강기훈? 그럼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제 친구 중에는 기훈이가 한 명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유서 사건으로 예. 그런 분이 생각이 나서 아니 그 강기훈 씨 돌아가신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그 자유새벽당이라는 그러한 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한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강기훈 행정관이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일단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서 그거는 알려져는 네네. 있는데 네. 정확히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인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굉장히 뜨거웠던 설전,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각각의 반응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더 질문하라, 거침없는 한동훈. 한동훈 장관의 판정승이다라는 언론의 시각도 있고요.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할 말은 했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스토리 지금 시작할 텐데 박범계 의원이 말문도 막혔고 20초간 노려보기도 했고 발끈하기도 했고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밀리지 않고 할 말 다 했다라는 관전평들이 나오잖아요.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과의 이 설전 이후에 박범계 의원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옛날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에 아주 특기예요. 근데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더만요. 자, 뭐 법조인들 간의 설전이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의 그 승부 이후에 답답했다,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한동훈은 이라는 평. 두 번째는 MB정부 화법을 일찍 배웠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한 장관이 MB정부 화법, 이게 뭡니까? MB정부 화법. 저도 모르겠어요. MB정부가 왜 지금 소환이 되는지, MB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의 취지는 뭐를 얘기하면 니들이 더 나빠라는 비교하는 화법이 소위 MB정부 화법이다라고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법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그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범계 의원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법의 극히 일부적인 부분, 법이 정부조직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공무원법도 있고 정부조직법도 그 인사혁신처 법무부 그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위임과 관련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있는데 그 위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무부가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가 틀렸는지 말을 못 하니까 박 장관이, 박 의원이 그러니까 그 법리가 딸리니까 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으니까 장관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키워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러다가는 한동훈 장관은 또 박범계 의원님이 키워주신 건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막무가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막무가내로 반대죠. 오히려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법 해석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해석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분명히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과연 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무가내는 의원님이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받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자, 그럼 뜨거웠던 그 설전 대목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보시죠.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중권 교수 등은 이 설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누가 막무가내다라고 평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진중권, 박범계의 참패 너무 흥분했다. 사실 공격이 아닌 프레임건 바람에 논리에서 밀렸다. 정점식 의원, 자신의 과오를 이제 훈계하듯 윽박 지르고 셀프 방어하기 급한 언행 같아도 문정권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도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일각의 반응이니까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어디가 더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전된 건데요. 이 장면을 예상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됐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검찰 전체에서 봤을 때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장관직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MBC 화법이든 어찌됐든 간에 당신네 때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두 번째는 말의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프레임으로 박범계 장관이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예, 법리적으로 논박적으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감정으로만 윽박지려고 한 부분에서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차라리 오히려 FBI 부분 같은 것들을 더 명시리 해서 왜 미국은 법무부에서 안 하고 FBI에서 그런 수사권을 인사권에 대한 검증을 하는지 조금 더 정책적 차원에서 질문했었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대받아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날카롭게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한 장관 청문회 때도 이른바 철험의 의원들의 준비 부족, 이번에 박범계 의원도 준비 부족이었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장내 1라운드, 장외에서 2라운드도 펼쳐졌는데 소위 티타임이 주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티타임 그런 거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야말로 소위 검언 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타임은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입니다. 즉 기자들과 검찰 간의 질문 질답 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박범계 의원은 검언 유착을 강화하겠다는 거다라고 장외에서 비판을 했고, 한 장관은 이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기자들의 질문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전재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의 공보 규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뭐 일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공보관들이 대부분 이제 차장 검사가 하는데요. 이제 차장 검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뭐 이러한 이제 브리핑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야당 시절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기자들이 검찰들에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박범계 상황에 의원은 대해서는 검찰이 검언 유착을 할수 강화하는 있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브리핑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너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기자 접촉조차 너무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련한 기사가 난다고 하면 뭐 그거는 그 수사팀에서 오히려 누설한 것으로 보고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시키도록 하겠다면 그렇게까지 너무 검찰의 재갈 물리기가 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것은 너무나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박 의원은 이걸 검언 유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박범계 의원이 하는 것은 그 아까 답변 질의 태도를 봤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내로남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지금 한 장관이 하는 건 다 틀렸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도도하고 나는 또 무결점이고 우리가 한 것은 옳았고 당신이 한 것은 틀렸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 껌껌이 지금 무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봤던 그런 태도, 결국은 화내고 또 버럭 또 그렇게 소리도 지르시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그냥 순수히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게 굉장히 그것은 좀 부적절한 그런 태도였고, 사실은 대정부 질문은 사실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번 타자가 오히려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흥분하는 것은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어제와 그저께 열린 이틀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야당다운 그러한 공격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런 평가는 야당은 좀 그것을 곱씹어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박범계 장이 또 법사위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과 모레 그 법무부, 그러니까 내일 이제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2라운드가 좀 열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시는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한 좀 고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국감 스타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 네. 티타임 갖고도 이제 법원 유착이다 했는데 좀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요. 또 이제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한 장관의 반박도 있었습니다만 박 의원이 평소 기자들에게 공직자에게 불편한 질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요.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요. 박범계 의원 동료 의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 얘기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그 지금 거의 뭐 잘난 척 장관 수준으로까지 지금 가고 계세요. 아, 잘난 척하지 마라. 한동훈 장관 그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 패싱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시죠. 그러면 아예 그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건 더 비판받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사 패싱조차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아예 패싱할 사람도 세워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국민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 전 장관하고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옳지 않아요. 인사라고 하는 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이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나 검찰 인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대한 의견 반영은 많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패싱했다고 이렇게 반박하실 게 아니라 패싱했던 그것이 문제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 인사하시는 거는 틀렸어요. 잘난 척 하실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불편한 질문을 기자들에게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혹은 본인들 입맛대로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 지난번 법무부와 검찰에서의 공보 관련 지침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면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공직자에 대해서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신다고 봐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검사할 때 그 검자에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그 나무 목자가 나무 상자라면서요? 그 자기만 들여다보고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권한을 검사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인들이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있는데 아니야, 풀한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동안 그것이 잘못 악용돼가지고 많은 피해가 속출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단해버리고요. 예. 그런 우려를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든 지침이면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혹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새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왜 그렇게 잘난 척 장관으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지적을 하면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2년 동안 봤던 것은 권력 수사 무력화예요. 사실 그래서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니까 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든 뭐든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낮춰가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기자들한테 어떠한 질문도 받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검찰 공복 지침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정당한 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어떠한 그런 지향하는 바가 물론 뭐 흘리기 뭐 이런 것은 안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정당한 취재권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정말 줄이면서까지 했던 그것이 옳다고 저는 도저히 손을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공보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그러한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나서서 그것은 자제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침이 바뀌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실 건 아니고요. 근데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무조건 검은 거기에 숫자라고 하면 안 대한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것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을 때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뭐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지칭한 게 아니라 모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걸 주의해라. 사전에 이게 흘리거나 노출하거나 하는 걸 주의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삼당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흘려서 나와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50억 받았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그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거기에 어떤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마구 흘려서 쓰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굳이 뭐 대장동 사건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뭐 사실관계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건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실은 검찰의 정례 브리핑이 공식화된 걸 박범계 의원이 검언유착이라고 단정 지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좀 지나친 우려다 이런 시각도 공존하고, 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까지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라는 지적 또한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장관이 나서서 더 질문하시라라고 한 대목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법무장관입니다. 이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신뢰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원한다고 하시는데 온마이크로 하면 안 돼요? 원하시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불편한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받을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강인선 대변인이 자 이걸로 뭐 질문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한 장관이 질문 더 하라, 불편한 질문 더 하라라는 장면이 보도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사실은 이제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활기찬 모습을 띄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장관들이 통상 네. 대통령실 가면 일단 입구부터 주눅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네.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 공간은 확실하게 대통령 대변인의 공간인데 그 대변인의 정리하고자 하는 걸 물리치고 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권력 순위가 몇이다. 네. 이런 걸 그대로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변인보다는 한 장관이 위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박용진 의원 얘기했지만 자신감이 지나치다. 그 잘못하면 저게 선민의식이거든요. 내 것은 맞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조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님도 국회의원 하셨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더 묻고 싶고 우리가 뭐 궁금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는 건데 네. 옆에서 대변인이든 아니면 당 원내대표이든 질문 그만하라고 끊으면 승질 나거든요. 아니 오늘 저녁에 저녁 같이 하시죠.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공식적인 건 하지만 더 내밀한 건 또 개인적인 관계 통해서 뭐 제가 따로 질문하실 분들은 제가 따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여튼 흥미로운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의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 파동입니다. 14만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라고 경찰들이 나섰지만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경찰들이 일단 14만 경찰 회의는 철회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경찰들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경찰국이요 경찰대 14만 회의는 철회. 양비론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단 경찰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전혀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일사불란한 항명으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너무 거칠고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야의 각각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통과됐습니다. 총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또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 장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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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싸움에 나선 대통령의 말로는 탄핵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로서는 확인한 셈이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만불손하다는 거거든요. 독선적이라는 거거든요. 오만불손의 탄핵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거듭 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죠. 여야의 설전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경찰들의 집단 항명을 주도하는 주류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찰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전체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이 2.5%지만 이 중 70%가 고위직 간부를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꺼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고위직의 20%는 순경 출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한 경찰들로 채우겠다라는 공약도 낸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대 졸업하면 어떤 시험도 없이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반대 항명 모임을 주도한 불복종 총경의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사명 총경 역시 경찰대 출신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항명과 반발을 주도한 특권 계층이 바로 경찰대 출신인데 네네. 경찰국 신설과 뭐 무관하진 않겠으나 이상민 장관이 꺼내든 건 그거예요. 순경 출신들이 대다수인데 왜 간부는 다 경찰대 출신이 독점을 하냐. 이거 불공정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찰대를 1981년인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든 목적 자체가 경찰 간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게 이제 이상민 장관님도 저게 쉬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입법 사항이거든요. 경찰대학 설치법하고 경찰 공무원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경찰대 졸업하면은 경위로 임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대 출신들에게 더 낮은 계급을 부여하려고 하면 그 두 가지 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겠. 입법 문제군요. 네, 입법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히려 경찰 탄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뭐 경찰대를 떠나가지고 검수완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화되고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저희 같이 실무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 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사들은 놀고 있고 경찰들은 헉헉거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대 폐지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경찰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사실은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독립적입니다. 그 검찰청법을 갖다 보면은 검찰의 인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법을 보면 경찰 인사는 임용을 제외한 모든 인사는 사실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과연 경찰이 검찰만 못한 권력인가. 일단 사람 숫자나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그 막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경찰에 대한 일정한 민주적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점점 더 권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적 통제와 대통령의 최측근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민주적 통제가 대통령 최측근에 의한 직접 통제하고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혁과 손보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근본적 개혁, 조직적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대 관련한 어떤 그 과잉 간부의 이제 과잉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경찰대에 의한 경찰 장악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말씀은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장관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반발하고 반대 이거 손봐야 되겠구만. 저 그렇게 들려요. 그거 개혁과는 무관한 겁니다. 어느 단체와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조직과 관련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의사와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그게 대통령과 장관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명령에 따르라고만 얘기를 하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급하게 밀고 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다시 정권의 사설 경비대 혹은 백골단처럼 취급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이요. 경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디서 했냐, 이제 그것은 뭐 민정수석실에서 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통제할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국을 그래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첫 번째는 그냥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러면 경찰의 길을 가고 싶으냐. 저는 그걸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그러면 통제는 과연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 있는 이 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양지로 오히려 검찰국이라는 이러한 음지에서 오히려 양지로 그렇게 통제 기관이 생긴 것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검수완박법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예. 수사의 한 상당 부분이 사실 경찰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러한 민원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통제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경찰국을 통해서 오히려 투명하고 오히려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경찰국의 신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은 무슨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민정수석실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총경 이상의 어떤 경찰의 인사에 대한 뭐 재청권이랄지 뭐 아니면은 경찰의 행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일부에서는 마치 뭐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 해석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뜨거운 소식 바로 공개합니다. LH, 또 LH 문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LH가 공기업이 이러면 안 됩니다. 공공조직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직원들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LH 임직원 8명 미공개 개발 정보 활용해서 땅 투기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지역본부 간부 A씨는 도시개발 사업 보고서를 받은 후 사업지 인접 토지 및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래서 그때 선거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대전 충남지역본부 부장 B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인근 땅 배우자와 공동 매입. 대범합니다. 예.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 지역도 다양해요. 임대주택지구 선정지 발표 전에 인근 땅을 본인 명의로 매입.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내부 정보. 강원지역본부 부장 D씨 LH가 내놓은 토지 매물 지인 통해 매입 후 특약상 숨기고 되팔아 6억 원 상당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LH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LH 기강 회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강 회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고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서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주중에 출장을 빙자해서 골프 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변명만 일관하고 있고 여기 사장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알바끼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곤란해서 일벌백계 하십시오. 합당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땅 투기하던 와중에 출장을 빙자한 골프도 쳤다. 이런 기강회의 문제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LH 간부 3명 제주에 가서 출발 때부터 골프채를 챙겨서 현장 견학 무단 생략 후 골프. 동료들의 지적도 무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장관 강도 높은 조치해나 김영주 의원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LH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고 특히나 LH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민영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수준만큼 절반이라도 LH가 그런 좋은 아파트 짓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자성의 고민 없이 어디 개발되나 내부 정보에만 해서 그 인근 땅이나 그 지역 땅 차명이나 누구를 매입해서 사놓고 되팔고 정신 차려야 돼요. LH.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이제 LH 권한을 다시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거는 아예 연방 정부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일제 정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은 권력자들이 땅에 대해서 보고 미리 좋은 정보를 갖고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치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그 역할과 그 몫이 서로시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 검찰이 LH와 혹은 국토부 직원과 관련된 조금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금요일 되면 사장을 비롯해서 주요한 임원들이 거의 자리를 비운다. 이것도 기강회의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어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공기업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실제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다 들어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공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LH 사실은 이런 싫은 소리 하기 싫었는데 지금 민간 기업들이 집을 짓고 있는 수준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예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민간 건설사들, 분양사들이 너무 과도한 폭리를 챙긴다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타도 있지만 LH가 제 역할을 했으면 민간 기업들이 자기 배 물리지 못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오히려 뭐 이명박 정부 때는 LH나 SH가 좋은 역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양 원가를 낮춘다든지 전체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또 혹은 그야말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기하고 실제로 다른 어떤 일반 시장의 건설사가 해야 될 걸 자기들이 먼저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비판 당해서 마땅한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속보 나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 문자 관련된 질문은 더 받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글쎄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지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속보? 한동훈 장관이 티타임을 통해서 어떤 질문도 받아야 된다고 했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성동 대표의 태도시네요. 내 프라이버시. 그것도 그건데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원내대표의 프라이버시를 국민들이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가 조금 할 말을 잃었잖아요. 뭐 박범계 장관님, 저 의원님도 생각나고 하는데. 저를 보면서 박범계 의원을 떠올렸습니까? 아니 뭐 좀 정적이 흘렀으니까. 그렇다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권 대표님은 저러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프라이버시를 따지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는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발언의 맥락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겠으나 박용진 의원님, 프라이버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문자 관련 질문은 뭐 확인 않는 게 원칙이다. 뭐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어쩌라고요? 그 지금 거기서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그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적어도 여당의 원내대표 혹은 여당의 그 직무대행 아니십니까?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하고 계시는 이 막강 권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남 탓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론인들은 왜 내 핸드폰을 찍어? 언론인들은 왜 그런 것들을 해? 그리고 왜 나한테 욕해? 날 비판해? 이 지금 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뭐 지난번 검수완박 관련된 합의문을 쓰고 나서의 태도도 그렇고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우리의 합의문은 다 내가 불러준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일파만파를 만드셨고 아니 7급은 줄 줄 알았더니 9급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나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하신다. 진짜 할 말 잃고 한 20초 쳐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권 원내대표의 전체적인 맥락은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뉴스 속보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워낙 속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소식도 중요한 뉴스로 준비를 해두었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